일을 할 만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바뀌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여기다 안 파는 거야. 왜? 고맙습니다. 저는 작은 거 얘기하기는 싫고요. 예, 이게 자동차 산업도 결국 제조업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같이 다 직면한 문제들은 딴 게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의 확대 강화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20대 국회 때는 연평균 입법 건수가 1,700건,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2,000건씩 1년에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은 연평균 한 210건, 일본은 연평균 제가 아는 건 한 86건, 뭐 그래봐야 90건 내외겠죠. 프랑스 한 110여 건, 영국은 심지어 36건, 40건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통 만들어지는 법안이. 잘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은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실험 다 거치고 부작용 다 테스트해보고 하는데 우리는 민원 하나 딱 제기되면 그냥 검증해보지도 않고 막 닥치는 대로 입법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두 분 중에 누가 되시면 미국이나 영국이 했던 것처럼 미국은 2 for 1 rule, 그러니까 하나의 법안을 새로 제정을 하려면 기존의 두 개를 없애라. 이제 영국은 1 in 3 out 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법안을 만들면 세 개는 낡은 규제는 폐지해라. 한국식 2 for 1 rule 또는 1 in, 3 out, 영국 그거를 도입을 좀 해봐라. 그걸 하고 나면 대통령 끝날 때쯤 되시면 제일 잘한 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기동력차 시대로 전환되는 문제, 또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그런 또 꼭 가야 되는 혁신의 길이기도 해요. 친환경차의 전환이랄지 이런 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해서 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제가 부품업계 조사를 해보면 그 부품을 한번 그 설계를 해서 양산까지 하는데 시간이 적게는 3년, 길게는 뭐 5,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투자만 한 뭐 4, 5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을 만들어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역량이 한동안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 쪽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하이브리드 차 이런 쪽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하여튼 내연기관차를 너무 졸지에 퇴출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걸 좀 속도 조절해서 우리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를 잘 감안을 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부품 개수 조정이라든지 인력 구조 조정 이거를 늦출 수도 없어요. 좀 나이 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가야 될 분도 필요할 거고, 직무를 좀 전환해야 될 것도 필요할 거고, 그 또 교육도 해야 될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이 시기에는 해고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도 빨리 이렇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 해고된 분도 또 쉽게 경쟁력이 생기니까 취업하는 분야가 생길 거고, 이렇게 급격한 산업 변동기에는 기업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여건을 터줘야 된다. 단기적인 이익을 쟁취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시장 점유율과 성장을 또 떨어뜨리고 생산 역량이 줄어들면 그건 뭐 즉각적으로 우리 근로자들한테 타격이 온다. 그런 거를 잘 공동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동차 그 모기업 1차 협력체, 2차 협력체 간의 임금 격차가 정확하게 2배씩 나는 것 같더라고요. 부품업체, 2차, 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모색을 해야 될 거다. 그래 부품업체들이 탄탄한 부품, 좋은 부품을 만들어야 결국은 최종 제품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국내 시장만 보게 되는데 아까도 중국 얘기로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저렇게 5천만 대 생산 캐파가 있어서 내수에서 다 판매가 안 되면 결국은 그거를 해외로 돌릴 건데 해외로 돌리면 가장 경쟁을 심하게 겪어야 될 그 메이커들이 어디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일 확률은 없죠.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아마 우리가 더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시장을 많이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면 그만큼 우리 기업 제품 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거고 줄어들면 생산 대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뭐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근로자들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모델이라는 게 한번 설계하면 뭐 길게는 한 7년 단위 이렇게 이게 교체가 되거든요. 그 한 번 모델이 나오면 일단 생산성 높여서 경쟁력 확 높이는데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과가 나면 그걸 좀 하나 갖고 이렇게 가야지. 매년 뭐 이제 노사분기 끝나서 이제 좀 일을 할 만하면 또 하고 이 관행이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쌍용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노사분규는 단기간에 근로자들이 이익을 쟁취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없애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게 큰 흐름인데 그럴 때는 빨리 그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순항을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돼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판매 노조가 이제 그 온라인을 판매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가 전기동력차 부분이 이제 세계에서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4, 5위 수준으로 도약한 건 맞지요. 근데 그거를 그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으로 구분해서 보면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해외 시장에서는 현대기아가 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아주 두각을 놓고 잘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든지 중국 여러 가지 차들 이런 차들이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약간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면은 보조금하고 딱 연결된 거예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등도 국내산 차에는 유리한 그런 지금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모델을 좀 해주나요? 그럼요, 지금. 우리는 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나라기 때문에 외산하고 국내산을 크게 차이가 나게 그렇게 취급하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너무 우리 국민 세금이 그 외국 업체 저기 육성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생경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3월 뭐 한 중순경에 열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매듭이 지어질 건데 일단 우리 지금 중고차 거래 시장은 한 240만 대 되는데 그 중에서 개인 간 거래가 한 57%, 이제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불과 43%밖에 안 돼요. 달리 말하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강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가면 일단 완성차 업체는 인증을 해서 부품을 다 교체해서 제대로 된 차를 이제 그 시장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중고차라도. 그럼 첫 번째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안전성 높은 차를 타게 되는 거죠. 최소한 뭐 사고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중고 매매상들도 그 정도로 부품 상태를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줘야 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그렇게 되면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개인 간 거래에 의존했던 게 상당 부분 이제 사업자 거래로 전환될 거다. 이런 제 예상이 되고 이제 완성차 업체가 중고 시장에 있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 하간에 어떤 현상이냐? 우리 신차 대비 중고차 거래 시장이 우리는 신차가 한 1년에 180만 대 팔리는데 중고차 시장은 한 240만 대 되니까 한 1.3배 되거든요. 근데 미국, 독일 이런 데는 최소한 2배에서 2.5배예요. 시장이 커요. 그 완성차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딜레이 시키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업할 기회가 더 생긴다. 왕창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거. 예전에는 팔 때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돼요. 제조물 체불법도 있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때문에 계속 애프터 서비스 끝까지 이 차가 폐차될 때까지 제조사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난 벤츠, BMW 이거 다 글로벌 대기업들인데 중고차 인증 중고차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국산차를 샀는데 우리는 서비스를 못 받네. 외제차 산 애들은 다 서비스를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그건 우리가 중국 시장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지금 각 성별로 자동차 회사가 한 개씩 포진하고 있어갖고 그 토종 기업하고 그 외국인 투자 기업 합쳐서 거의 70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생산량 캐파는 한 5천만 대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내수에서 판매되는 그 자동차 대수가 연간 이게 한 2,500만 대 정도 되니까 지금 한 2,500만 대 정도 과잉 공급 상황이죠. 광활한 시장이지만 너무 지금 자동차 업계가 난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우리 현대자동차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중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 사람들은 한 뭐 4만 불에서 6만 불까지 되는데 중국인들은 지금 한 10,000불대잖아요. 우리의 브랜드는 탑 브랜드도 아니고 아주 뭐 저가 브랜드도 아니고 좀 위치가 좀 어정쩡한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겪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중국 소비자들한테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러려면 값싼 차보다는 좀 고급차, 개성화된 차 위주로 가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전기 동력차 시대를 맞이해서 수소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판매하는 그 차종을 좀 변화시켜가는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생각되는데 뭐 한마디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동남아는 사실 그동안 일본이 거의 현지 생산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동남아 시장이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일본과의 이제 경쟁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은 아직 자동차의 경우는 뭐 품질이나 뭐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게 파고들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든지 그 소득 수준하고 우리의 자동차의 그 가격대 또 품질 경쟁력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얼마든지 뭐 동남아 시장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거고 그런 판단에서 아마 현대차도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설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